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잘 알아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숫자 몇 개 바꾼 거예요. 숫자 몇 개 바꾸고 제도적으로 다른 건 아주 근소한 차이만 있어요. 거의 똑같습니다. 그걸 모법으로 놓고 거기다 숫자 몇 개 바꾸고 특이한 거, 상가건물의 특징적인 거 몇 개 이렇게 집어넣은 것 뿐입니다. 주임법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일단은 주택임대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 보호할 거냐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무엇을 보호할 것이냐. 주택에 대한 임대차를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주택에 대한 임대차에서 누구 보호하는 거죠? 임차인의 뭘 보호하는 거예요? 그렇죠. 보증금하고 존속기간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지금까지 본 거예요. 보증금 보호하기 위해서 보증금의 우선 변제권, 그 다음에 보증금의 최우선 변제권, 보증금과 존속기간을 모두 보호하는 데 필요한 건 뭐였었어요? 대항력이었잖아요. 대항력은 대항요건 갖추고, 그렇죠? 점유까지. 대항요건 갖추는 게 뭐야? 주민등록 전입신고하고 목적물 점유하면 이길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죠. 이길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요건 거예요. 요거. 지금 여태까지 본 게 뭐야? 주민등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 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주민등록의 의미는 뭐냐? 임대차를 매결하는 점유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대외적으로 공시하는 기능을 한다. 그래서 거기 살고 있던 사람이 자기가 임차인으로 다시 들어가고 저당권이 같은 날 설정이 됐다. 그럼 대항력 없다죠? 예, 그런데 혹시 임차인이 전대차하고 임차인이 소유자가 됐다. 그리고 같은 날 저당권 설정했다. 그러면 그 전차인이 임차인이 되는 순간 대항력이 생긴다. 그거잖아요. 머리 아플 거 하나도 없어요. 기본 내용이 그거고, 전입신고할 때 주택의 종류에 따라서 다가구 단독주택 같으면 집원만, 공동주택 같으면 집원하고 동호수, 다가구 단독하고 공동주택이 같이 들어가 있으면 동호수 당연히 같이 포함시켜야 되는데, 주민등록은 임차인 자신의 주민등록뿐만 아니라 동거가족의 주민등록 포함한다고 얘기했고, 주민등록은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전입신고 잘하면 된다. 전입신고 제대로 했는데 공무원이 잘못 오게 했다. 대항력에 전혀 지장 없습니다. 전입신고했는데 공무원이 잘못된 안내로 인해서 고쳐서 전입신고했다. 이건 대항력 없다고 얘기했죠. 거기다가 또 전입신고 제대로 했는데 집주인이 대출받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잠깐 옮겼다가 다시 옮겨놨다. 대항력 이상 없다고 얘기했어요. 직권 말소된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자, 이의 절차를 통해서 재등록되느냐 아니면 그냥 재등록했느냐에 따라서 대항력이 새로 생기느냐 아니면 기존의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되느냐, 그 차이가 있었죠. 그 다음에 보증금 우선변제제도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보증금 우선변제제도가 우선변제 받는다고 얘기했죠. 후순위 담보물권자 기타 채권자에 우선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순위 저당권자보다는 우선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런 거죠. 자, 그런 거고요. 최우선변제제도는요, 일정 금액 이하여야 된다. 그래서 보증금이 지역에 따라서 서울만 알면 된다 그랬어요. 일정 금액 이하의 경우에, 그 일정 금액은 1억 원이라고 얘기했죠. 그 중에서 다 우선 변제받는 게 아니라 일정액만. 그래서 서울 같으면 3,400범위 내에서. 이 경우에 최우선 변제 받으려면 대항력 확정일자 다 필요 없습니다. 대항력만 있으면 되는 거죠. 대항력만 언제까지? 그것도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만 갖추면 된다. 그렇죠? 그래요. 그런데 하나의 주택에 두 사람 이상의 임차인이 있고 이들의 최우선 변제 대상 보증금의 합산액이 다액인 경우에는 주택의 매각대금에서 2분의 1 이내 범위 내에서 일정액 비율로 나눠 가지면 되는 거예요. 또 두 사람 이상의 임차인이 가정 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얘네들은 하나의 임차인으로 봐서 각 보증금 합산한다. 그거잖아요. 그렇죠? 간단하죠? 그거요. 실제로 그거 다 한 거야, 지금. 다 한 거고, 이제 세부적으로 여러분이 책을 보면서 조금 줄쳐준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만 보세요라고 하는 거 좀 더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그렇게 정리하는데, 그러면 임대차가 끝났는데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임대인이 보증금 돌려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준대. 지금까지는 임대인이 보증금 안 돌려줘도 버티는 방법이 있었다고. 근데 이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있어요. 그래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보증금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문제가 생기는 게 다른 곳으로 그냥 전출해 버렸답니다. 그럼 대항력, 우선변제권 다 소멸해 버리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곳으로 무단 전출도 못해요. 주민등록만 놔두고 점유를 포기했다. 이것도 전출이잖아요. 대항력, 우선변제력 다 소멸합니다. 그렇죠? 해당 주택에서 계속 살자니
직장이 옮겨졌다, 출퇴근 너무 힘들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3개 정도가 있어요. 3개 정도가.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가 있어요.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다, 이런 게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다라고 하는 건, 자, 임대차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옮긴다든지 점유를 포기하게 되면 대항력 우선 변제력 다 소멸해버리죠. 그러니까 그때는 해당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만 하나 제출하면 돼요. 계약서 제출했고, 그러면 기간에 보면은 임대차가 종료됐다는 게 나타나잖아요. 근데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라고 하면 그 법원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등기소에서 임차권 등기를 해줘 버려요. 이렇게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이후에는 그 임차인은 다른 곳으로 전출해 나가도 관계없어요. 그래도 기존의 대항력 우선 변제력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또 나중에 경매가 실행이 될 때도 이미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가 돼 있죠. 그러면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임차인으로 취급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웃기는 건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이후에 해당 주택에 이제 임차인 다른 데로 나갔을 거 아니에요. 이사 나갔겠죠. 해당 주택에 소액 임차인이 들어와도 이후에 경매 절차 시에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매가 등기된 이후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이후에 경매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임차권 등기 명령 이후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왔을 때 그 임차인은 우선 변제고 최우선 변제고 일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빈 주택에 임차인이 나간 그 부분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도 그 사람은 우선 변제고 최우선 변제고 일체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거 임대차 될까 안 될까? 안 된다고. 거기다가 또 등기까지 돼 있죠. 세계 만방에 이 임대인은 보증금 안 빼주는 놈이라고 공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가고 난 다음에 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 소액사건 심판법이 적용이 돼버려요. 소액사건으로 봐버린다고. 원래 우리 소액사건 심판법의 소액사건은 소송물 가액이 2천만 원 이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보증금의 다과를 불문하고 무조건 소액사건 심판법이 적용이 된다 그래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 있어서는요. 그러면 4주 안에 거의 다 끝나버려요. 변호사도 필요 없습니다. 약식 소송에 의해서 4주 안에 싹 끝나버립니다. 그럼 지급 명령 떨어져 버리죠. 그럼 그거 가지고 경매도 실행해 버릴 수 있어요. 경매 신청해 버릴 수 있는데, 혹시 경매 신청할 때는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 절차 없이 임대차가 끝났잖아요. 그럼 해당 주택에 살면서도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해서 확정 판결 받게 되면 그거 가지고 경매 실행해 버리거든요. 경매 실행할 때는 해당 주택에 살면서 경매 실행해도 관계없어요. 우리 전세권자가 경매를 실행할 때는 반대급부를 이행 제공해야지 경매 신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해당 주택에 살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즉 경매 실행 시 반대급부에 이행을 하지 않아도 경매 신청을 바로 할 수 있다는 얘기야. 해당 주택에 살면서도. 이 정도까지 되면 돈 안 빼주는 임대인 없어요. 그렇죠? 너 이런 거 어디서 배웠냐? 그리고 돈 빼준다고. 이 정도 되면. 자, 그때는 돈 빼주면서 뭐라 그래요? 야, 돈 돌려줬으니까, 보증금 돌려줬으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 말소해 라고 하더라도 이거 말소하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 이때 보증금 반환과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격려된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는 서로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다. 보증금 반환이 선이행이에요. 항상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은 동시이행일지 모르겠지만 임차권 등기 말소는 동시이행이 아니에요. 이거는 임차권 등기에 소유됐던 경비 모두 돌려받고 최후에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이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3가지입니다. 강력하죠?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다. 제도의 취지 2번에 보시면, 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가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임차인이 종전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 우선 변제권 상실하게 되죠. 그래서 보증금 반환받는 것이 어렵게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다. 그렇죠?
그래서 관할 법원은 어디냐?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첫 번째 줄에 보이시죠? 그 밑에 예, 지방법원 정도 보시고요. 넘겨보실게요. 신청서 기재사항은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요. 임차권 등기 명령의 효력입니다. 기존에 있던 대항력 우선 변제권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 지금까지 대항력 우선 변제권이 없었으면요, 새로이 생기는 거야.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요. 예, 그래서 거기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의 취득 및 유지, 그 의미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후에 주택을 임차한 소액 임차인, 2번에 동그라미 2번 보이십니까?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이후에 주택을 임차한 소액 임차인의 지위, 그거 보이시죠? 네, 이때 소액 임차인은 기억해 보십니다.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주택을 이후에 임차인은 제8조 규정에 의한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그 말의 의미는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디귿을 체크해 놓으십니다. 소액 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도 없고, 다만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 그 순위에 따라서 우선 변제권을, 확정일자 순위에 의한 우선 변제권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죠. 근데 받을 건덕지가 없어.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가 격려됐다. 이후에 들어온 임차인은 분명히 선순위에 뭐가 있을 거예요? 저당권도 있을 테고, 얘 빼줘야 되고, 받을 돈 하나도 없을 겁니다. 다만 순위에 의한 배당은 받을 수 있겠지만 소액 임차인으로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 그거 보이시죠? 그래서 디귿 그거 하나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후의 법률관계, 그래요. 이후의 법률관계는 기억에 그 임차인은 이후에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가 된다. 거기 뒷부분에, 첫 번째 줄 뒷부분에 이후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가 된다. 그거 보이시죠? 네. 그리고 니은도 체크해 두십니다. 네. 임차권 등기, 말소 서류, 교부와 보증금 반환은 서로 동시행 관계가 아니고 보증금 반환이 선이행 의무다죠. 그리고 그 비용은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보이십니까? 네, 등기비용 청구다. 그리고 민법 규정에 의한 주택 임대차에도 준용한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액사건 심판법이 적용이 된다고 얘기했죠.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소액사건 심판법이 준용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4주 아니면 다 끝나버립니다. 굵은 글씨 보시고, 경매 신청 시 집행 개시 요건의 완화, 그 말의 의미는 뭐죠?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경매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 말의 의미는 임차인은 해당 주택에 살면서도 경매 신청할 수 있다, 그 얘기겠네요. 그래서 세 번째 줄, 즉 임차인은 주택을 비우지 않고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굉장히 막강합니다. 그죠? 자, 넘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존속기간이에요. 존속기간 보호인데, 최단기간 보호제도가 있어요. 최장기간 보호제도가 있어요. 최단기간 몇 년? 2년이에요. 왜 2년으로 했어요? 네, 발음이 너무 좋죠? 2년으로 했어요. 2년. 3년보단 2년이 낫잖아요. 그렇죠? 1년은 너무 짧죠. 근데 처음에는 1년이었었어요. 이게 처음에 1년이 이렇게 됐다가 그 다음에 2년으로 바뀐 거예요. 1년은 너무 짧다라고 해서 2년으로 바뀌었고, 요건 이제 3년으로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여론이 좀 있었는데 못 올리고 있어요. 이거 2년으로 올린 것도 그분이셨어요. 총 들고 집권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2년으로 올려놨어요. 이거를. 그 이후에 집권하신 분은 거짓 무리였죠. 아무것도 못했고요. 예, 그래요. 그래서 예, 최단 기간이 2년이다. 최장 기간은요, 지네 합의로 정하면 되는 거야. 최장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럴 수 있잖아요. 임대인이고 임차인인데 둘 사이의 계약을 1년으로 정했다는 거예요. 이거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거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죠. 효력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1년 주장하는 건 관계없어요. 하지만 임대인은 1년 주장할 수 없어요. 임대인에게 무조건 2년이에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바보같이 1년 이런 거 쓰는 거 아니야. 1년 되고 난 다음에도 임차인은 아니야, 나 1년 더 쓸래요. 아니, 수업하는데 무슨 저런 소리가 들리냐.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임차인은 1년 주장할 수도 있고 2년 주장할 수도 있어요. 1년 만에 나 나갈 테니까 돈 빼줘. 그래서 안 빼주면 이런 거 한다니까. 그렇죠. 임대인은요, 1년 됐으니까 나가줄래 이거 못한다고. 그러니까 임대인은 처음부터 2년 하는 게 나아. 그러면 임차인이 1년 만에 나갈게요. 어떻게 안 될까요? 그러면 네가 좀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는 거잖아요. 손해배상 나한테 하고, 그 다음에 중개수수료 다 네가 부담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해야 돼. 어차피 보장되어 있는 2년. 아시겠죠?
이게 이렇게 가르쳐도 필드에 나가면 꼭 이렇게 써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임대인. 이거 임대인에게 무조건 손해야, 이거는. 아시겠죠? 이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를 주장할 수도 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거긴 더 볼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대차의 묵시의 갱신입니다. 법정 갱신이죠. 이건 전세권에 있는 제도가 이제 그대로 옮겨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하나가 더 있긴 해요. 임대인이고 임차인인데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월에서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월 요 사이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임대차가 끝남과 동시에 전임대차와 동일 조건입니다. 조건은 동일, 기간은 몇 년? 2년의 임대차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데 이때 임차인도 임대인에게 임대차가 끝나기 1월 그 전에 아무런 통지가 없었다. 여기는 전세권에는 임대인이 통지할 의무만 부여하고 있어요. 근데 주택 임대차에만 임차인도 임대차가 종료되기 1월 전에 임대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는데 통지하지 않았으면 법정 갱신된 것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야.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 임대차 끝나기 6월에서 1월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내가 이상한 얘기하는 거 아니죠? 법조문에 그렇게 돼 있다니까. 그 기간이 끝난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데 임차인이 여기에 주택 임대차에만 있다고요? 임차인도 임대차 끝나기 1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똑같고 존속기간은 몇 년? 2년. 그런데 이거는 이기 차임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법정갱신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겠죠. 예, 그 다음에 자 묵시의 경우 묵시의 갱신의 경우 계약이 해지인데 여기 보세요. 이 경우에 임대차 계약을 쌍방이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다. 법정갱신 경우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한다. 그럼 임차인이 보호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잖아요. 이때는 임차인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야. 그 대신 임대인이 계약 해지권 없이 임차인만 계약을 해지하니까 우리 임대차에서 봤던 것처럼 1월 이건 너무 짧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대신 기간은 조금 더 길게 주는 거야. 몇 개월? 3개월로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임대인은 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어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한다는 얘기는 임차인이 보호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만 계약 해지할 수 있어요. 그 대신 기간을 조금 더 길게 주겠다. 취지 아시면은 굳이 암기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제6조 1항의 경우에 언제든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자, 밑에 있는 내용은 그 법조문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감 청구권이에요. 자, 여기 존속기간이나 보증금 보호제도가 있다. 그래도 주택의 임대인이 임차인을 괴롭히는 방법은 좋아. 그럼 기간 준수해. 그 대신 1년에 한 번씩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3개월에 한 번씩 보증금 차임 왕창 올린대요. 그럼 임차인이 견딜 수 있을까요? 못 견디겠죠. 그래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감 청구도 법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최초 임대차 계약 체결 후 1년 이내에는 증액할 수 없어요. 또 한 번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또 증액할 수 없습니다. 증액 청구할 때도 그 증액의 범위가 너무 많이 청구하게 되면 임차인이 못 견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조금만 올리도록 정해놨습니다. 그래야 임차인을 보호하겠죠. 기본적인 취지가 이 법은 임차인만 보호하겠다는 취지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주택 임대차에 관한 여러 가지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는 장래를 향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증액을 제한해야 돼요? 감액을 제한해야 돼요? 증액을 제한해야지 임차인이 보호가 되겠죠. 증액은 20분의 1이에요. 그럼 시행령 보시면요. 저거 문 좀 닫죠? 예.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하는데 개소리가 자꾸 들리면 내 목소리하고 개소리하고 섞이잖아요. 예. 자, 이때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5%겠죠.
5%고요. 한 번 증액한 경우에는 또는 최초 임대차 계약 체결 후 1년 이내에 증액할 수 없어요. 또 한 번 증액하고 난 다음에도 또 1년 이내에는 증액할 수 없다. 아시겠죠? 자, 이거는 증액 청구에 의해서 증액할 때만 적용이 되고 쌍방 합의에 의해서 증액할 때는 합의에 의한 증액은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임대인의 일방적인 증액 청구에 의해서 증액될 때는 이걸 준수해야 됩니다. 자, 퍼센트는 몇 퍼센트라고 그랬어요? 5%다라고 하는 거예요. 5%. 그래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할 때요. 그리고 한 번 약정 이제 증액이 있은 후 또는 최초 임대차 계약 후 몇 년 이내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최초의 임대차 2년으로 했죠. 이거 필드에서 모르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2년으로 임대차 했다라고 하더라도 1년 지나서 증액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임대인 있잖아. 최초 임대차 계약 후 3년으로 했든 5년으로 했든 1년 지나고 나면 증액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몇 퍼센트요? 차임을 5% 하든지 아니면 보증금을 5% 하든지 둘 다 5% 하면 안 돼요. 차임 또는 보증금의 5% 범위 내에서만 증액 청구할 수 있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또 1년 지나서 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걸 필드 나가면 2년 이내엔 못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3년으로 했든 5년으로 했든 매년 청구할 수 있어요. 비록 5%라고 하더라도. 아시겠죠? 자, 그리고 감액에는 제한이 없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입니다.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보세요. 보증금이 2억 원이었는데 요즘 2억 원에 은행 놔둬봐야 이자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일부를 월 차임으로 전환하겠다. 그럼 보증금 2억짜리를 1억 원은 돌려주면서 나머지는 월 차임으로 줘. 그렇게 전환한대요. 그래서 월 차임 얼마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그냥 왕창 받는데 그럼 이것도 임차인이 못 견디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게 좀 많이 받을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은행 이거나 큰 차이 없어요. 실제로. 그래서 자, 보증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때 다음 비율을 곱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이 정하는 배수를 곱한 비율이 아니고 더한 비율로 돼야 돼요. 더한 비율. 자, 거기는 위에 있는 내용 보지 마시고 밑에 있는 내용으로 설명으로 보세요. 법조문 보면 더 헷갈리니까 밑에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전환되는 금액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 및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그래서 연 1할 또는 기준금리의 4배 중 적은 금액 이렇게 돼 있죠. 그 4배를 지우세요. 이게 개정이 됐어요, 최근에. 그래서 연 1할 이건 10%라는 얘기잖아요. 1할 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3.5%를 더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가 1.5%다. 그럼 몇 퍼센트까지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5%까지만. 4.0배를 곱한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기준금리에 얼마를 더한 금액 3.5%를.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이건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겠네, 그죠? 근데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125래며.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125래요. 그럼 거기에 3.5% 한다. 그러면 4.625% 정도겠네요. 그렇죠? 이게 월이요, 연이요? 연인 거야, 연. 그럼 예를 들어서 1.5%다라고 하면 3.5% 그러면 5% 아니냐고. 이걸 매월 차임으로 바꿀 때 나누기 얼마 해야 돼요? 12 해야 된다고. 그럼 월 얼마요? 1.2% 정도, 1.2% 안 되는구나. 12로 나누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한번 나눠봐요. 12로 나누면 5 나누기 10에 됐어.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요 정도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민법에서는 안 나와. 민법에서 여기까지만 나와. 근데 이거 어디서 나오냐면 중개사법에서 나와요. 중개사법에서 나오는데 여러분이 맨날 틀리는 게 뭐냐면 여기까지만 계산해. 5%까지만. 그럼 1억 원 갖고 한번 해볼게요. 1억 원. 그럼 2억 원 중에서
1억 원을 월 차임으로 전환하겠다는 거예요. 1억 원을 이렇게 차임 전환하겠다. 그러면 기준금리가 1.5%였고 3.5% 더한 금액이니까 얼마가 돼야 돼요? 1억 원에 5%. 그럼 얼마죠? 50만 원이잖아. 그렇죠? 50만 원이야. 그럼 월 단위 차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누기 12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답에도 분명히 이게 들어가 있어. 분명히 1번에 들어가 있어. 이거는 계산하다가 50만 원 딱 떨어졌는데 1번에 50만 원 보였거든. 우리 문제 읽다가. 그럼 딱 여기서 계산 끝내고 동그라미 치고 나가면 무조건 틀려. 이때는 거의 4번의 답이 있어요. 4번에 있는 게 눈에 제일 안 보이거든. 사람 눈에. 3번이나 4번의 답이 있다고. 요거 나눠줘야 돼. 항상. 이게 한 2번인가 3번인가 나왔는데 둘 다 1번의 답이 여기에 딱 들어간다고. 아시겠죠? 그리고 이게 금년에 갑자기 바뀌었기 때문에 중개사법에서는 계산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 우리 민법에서는 요 3.5% 더한 금액 있죠. 4.0배 중 작은 금액이 아니야. 연 1할 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3.5%를 더한 금액 중 작은 금액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고쳐 놓으셔야 됩니다. 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바뀐 건 제가 어쩔 수 없는 거죠. 욕하다가 걸리면 그냥 안 놔둘 거야. 자, 그 다음에 주택임차권의 승계와 소멸이다 라고 하는데 주택임차권, 여기는 주택임대차에만 있는 제도거든요. 상속인이,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데, 넘겨보세요. 자, 임차인이 사망한 때 사망 당시 상속인이 있었대요. 상속인이 있었는데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럼 다른 곳에서 주거생활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상속인은. 그럼 거기서 주거생활 보장받고 있죠. 그래도 상속권은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때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와 이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나눠볼게요. 임차인이 법률혼의 부부가 아니라 사실혼의 배우자와 같이 살고 있었대요. 그리고 임차인이 사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택에 상속권자가 같이 살고 있었대요. 그래서 임차인이 갑이에요. 사실혼의 배우자가 을이고 상속권이 있는 아들 병이 같이 살고 있었답니다. 그럼 얘는 단독으로 상속받는 거예요. 임차권. 이때는 사실혼의 배우자보다 상속인이 우선이에요. 그런데 이럴 수 있죠. 둘이 여기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었고 상속인 병은 다른 곳에 살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게 사망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둘이 공동으로 상속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물론 이 사람 없으면 혼자 승계 받겠죠. 임차권 둘이 공동으로 승계 받는데 보니까 보증금은 5천만 원인데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한 채무가 6천만 원이래. 이거 승계 받을 일이 있어요? 예, 그땐 한 달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승계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임차인이 사망한 때, 그 다음에 제3항에 1항과 2항의 경우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제1항과 2항에 따른 승계 대상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승계되지 않는다. 만약에 승계가 됐을 땐 제4항이에요. 4항,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 채무는 임차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그대로 귀속이 된다. 잘 보셨죠? 좋습니다. 거기 정도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밑으로 쭉 내려오세요. 경매에 의한 임차권 소멸인데요. 임차권은 임차주택의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 주택의 경락에 의해서 소멸한다. 원칙적으로 소멸해야 되겠죠. 다만 2번이 중요합니다.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그랬어요.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무슨 임차권이요? 대항력 있는 임차권. 그러면 선순위 저당권이 있었단 얘기야, 없었단 얘기야? 없었단 얘기지. 선순위 저당권이 없었으니까 대항력이 있는 거죠.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후순위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선순위 주택의 임차권은 보증금 전액을 우선 변제받으면 소멸하겠지만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한 주택의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의미 아시겠어요? 소멸하지 않는다. 여기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라면 임차권이 최선순위 얘기하는 거죠. 저당권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춘 경우를 의미한다. 최선순위 저당권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항상. 아시겠죠? 네. 만약에 주택 임차권이 저당권보다 후순위라면
이때 주택 임차권은 대항력 없는 임차권에 해당합니다. 보증금 전액 변제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소멸해야 되겠죠. 여태까지 설명한 내용이네, 그죠? 자, 그래서 거기는 2번을 잘 체크해 두시고요. 3번은 참고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주택임대차 분쟁, 이거는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나오죠. 거기 집합은 또 뭔지 모르겠네. 그 왜 또 집합이 들어가 있을까? 그 집합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집합이 아니요. 아시겠죠? 그 집합은 또 집합건물 뒤에 나오는 거 그거 표 그대로 끌어다 쓰면서 이거 안 지워서 그래. 이거.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알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그대로 적용이 돼요. 적용 범위가 조금 다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주택임대차에 없는 내용이 있어요. 계약갱신 요구권이에요. 그래서 임차인의 최장 5년 기간 내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고요. 그거하고 권리금 보호제도 있죠. 권리금 보호제도 요거 두 가지에서 주로 나올 거고 나머지는 나와봐야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법적 성질 상임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다. 상가건물 임대차에만 적용한다. 거기 넘겨보십니다. 밑에 상가건물 넘겨볼게요. 이 법은 상가건물, 여기서 상가건물은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 그거 줄쳐 놓으셔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이 대상이 돼야 돼요. 임대차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포함한다. 적용하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차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는 제한적으로만 보호가 됩니다. 아시겠죠? 전면 배제되는 건 아니고 제한적으로 보호가 되기도 하고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을 정할 때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때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상가 건물이란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 거기 보이시죠? 2번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지 않는 종교, 친목단체 등을 위한 임대차에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죠. 안 되는 거고. 이때 보증금의 범위 서울만 아십니다. 보증금 서울 얼마예요? 4억 원. 4억 원이죠. 그게 뭐 4억, 3억, 2억 4천, 1억 8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금액을 암기하긴 좋아요. 4억에서 3억, 1억 떨어지죠. 그렇죠? 3억에서 그 다음에 광역시 어떻게 돼요? 2억 4천 얼마 떨어졌어? 6천 떨어졌죠. 그 다음에 1억 8천이면 얼마 떨어졌죠? 또 6천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떨어지는 게 4억만 알면 166 그러거든요. 1억 떨어지고 6천 떨어지고 6천 떨어진다. 그래서 166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서울만 나와요. 나오면. 왜냐하면 대전거로 나오면 광주광역시하고 부산광역시 열받죠. 서울 중에 수도권 중 과밀 억제권 나오면요. 나머지 지역이 열받아요. 그럼 서울은 왜 나와? 특별시잖아. 특별시죠? 특별하잖아 벌써. 특별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서울만 나와요. 이거 나왔다 그러면 잘 나오진 않아요. 요즘엔 또 지역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잘 나오진 않아도 나왔다 그러면 서울만 나오니까 서울만 4억. 주택임대차에서는 서울 얼마? 주택임대차는 서울에 얼마요? 무슨 1억이야. 주택임대차는 보증금의 범위 없고 최우선 변제 대상만 1억. 딱 걸릴 줄 알았어 내가. 주택임대차는 보증금의 제한 없이 다 보호가 되는 거야. 최우선 변제 대상만 뭐죠? 1억이야 서울에. 아유 아무데나 그냥 기억나는 거 있으면 아무데나 들이대려고. 자 그래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모든 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환산보증금이 다음 금액 이하인 경우에, 자 여기서 환산보증금이 서울에 얼마라고 그랬어요? 4억이라고 얘기했죠. 4억 그거만 좀 줄쳐 놓으시고, 이때 보증금액을 정할 때 3번에 보십니다. 당의 지역의 경제여건 등등등등을 포함한다고 얘기했죠. 예,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4번에 환산보증금 계산 방법이 보증금과 차액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 차액에 100을 곱해야 되죠. 그래서 보증금에 더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지역에 보증금 200만 원에, 서울 지역에 보증금 200만 원에 300만 원짜리 2억에 참 보증금 2억에 월 300만 원짜리 임대차가 있었다는 거예요. 서울에 보증금 2억에 월 300만 원은 아주 가볍습니다. 웬만하면 1층짜리는 다 이 정도는 돼요. 2층도 이 정도 규모면 무조건 2, 3억은 해요.
그리고 월세 2, 300은 그냥 받는 거예요. 여기도 이거 정도면 아마 이 정도 나올걸요. 예, 그래요. 서울에 보증금 2억에 월세 300만 원이다. 그럼 환산 보증금은 2억 플러스 300 곱하기 얼마 해야 돼? 100 해서 5억이 되죠. 그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전면 적용 대상이 아닌 거예요. 일부만 적용 대상이에요. 보증금 중 일정액이 초과하는 경우 있죠. 환산보증금의 일정액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전면 적용 대상이 아니고 일부만 적용 대상이다. 그 일부는 조금 이따 보기로 할게요. 그래서 환산보증금 계산법은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증금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 본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죠. 자, 보증금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대항요건과 대항력의 구비. 자, 주택임대차에서 대항요건은 목적물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갖추면 된다. 주민등록은 전입신고한 때 주민등록 갖춘 것으로 본다 이랬죠. 그렇잖아요. 여기는 주민등록이라는 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죠?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 신청해서 사업자 등록이 되고 목적물 인도는 받아야 되겠죠. 사업자 등록 신청 후 이길 영시겠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사업자 등록이 된 날이 아니에요. 사업자 등록 신청한 날에 이길 영시부터다.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과 임대인의 거절 사유. 계약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는 최장기간 5년.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이다. 그 다음에 보증금에 증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하고 6번에 차임연체액이 3기 차임액이 그거 하나 체크해 두십니다. 3기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에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증금 중 일정액이 보증금액이 환산보증금액이 5억이 된다. 그러면 이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전면 보호되는 임대차가 아니고 그죠? 여기 나와 있는 몇 개 정도만 보호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요. 대항요건, 대항력을 구비하게 되면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다. 몇 년까지? 최장 5년까지. 요거는 보호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보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대항력을 구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6번에 있는 차임연체액이 3기 차임액에 달할 때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거 있죠? 요거. 이런 것만 제한적으로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넘겨보실게요. 미등기 전세에 적용한다. 법인도. 여기는 주 보호 대상이 뭐죠? 법인이겠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뭐죠? 자연인일 거예요. 근데 여기는 핵심이 뭐예요? 법인이죠. 법인뿐만 아니라 자연인으로서 상인들도 보호가 되긴 됩니다. 일시사용을 위한 일시작용이 아니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 적용하지 않는다죠. 그렇죠? 일시사용이 뭐야? 어떤 게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명백한 경우가 있어요? MOTL 아니지 무슨 법인이 MOTL가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뭐가 있어요? 한 달씩 있잖아요. 여기 보면 뭐 이렇게 잠깐 비어 있는 동안에 뭐 땡처리 이런 거 있잖아. 골라 잡아 이거 하는 거. 그쵸? 연습 많이 한 거야 이거 내가. 가서 보면은 수업 시간에 한번 써먹으려고. 그쵸? 이것도 몇 개월 만에 한번 쉬는 거잖아 이거. 주임법이나 상임법 이런 것도 1년에 한 2번 내지 3번밖에 안 하는데 이거 써먹으려고 이걸 가서 연습했다니까. 골라 잡아 이거. 저기 남대문에 가면 이거 하시는 분이 있어요. 쫙 난장 펼쳐놓고 그분 목소리 아주 감미로워. 멀리서도 들려 이게. 자, 그 다음에 대항력입니다. 똑같습니다. 주택임대차의 대항력하고 똑같아요. 주택임대차는 주민등록 목적물 점유하고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주민등록이라고 얘기했죠. 여기는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뭐 하면 돼?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그 대항력의 내용도 똑같고 민법의 규정도 똑같습니다. 오른쪽에 보증금 회수 있죠. 보증금의 우선 변제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증금 우선 변제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으면 된다라고 돼 있어요.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이렇게 돼 있죠. 또 나머지 금융기관의 우선 변제권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고 우리 앞에서 봤던 거하고 똑같고 넘겨보십니다. 경매 신청 시 집행 개시 요건의 완화도 우리는 앞에서 주택임대차에서 봤던 거죠. 그 2번에 임차인은 상가 건물 비우지 않고도 경매 신청할 수 있다. 그런 정도고. 그 다음에 보증금 중 일정액 보호잖아요.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 최우선 변제권이다 라고 하는 거. 내용은 똑같아요. 금액만 조금 달라요.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에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하여 우선 변제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일정액 범위와 기준에
3분의 1 범위 안에서 그 3분의 1은 2분의 1로 할게요. 2분의 1. 여기 바뀌었습니다. 여긴 또 안 바꿨네. 3분의 1이 뭘로 바뀌었다고? 2분의 1로 바뀌었습니다. 2분의 1 범위 안에서 당의 지역의 경제여건, 보증금 및 차임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머지 똑같아요. 오른쪽에 가면 서울특별시 얼마요? 소액보증금 6,500만 원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서울특별시 환산보증금이 6,500이면 보증금 2,000에 월세 40만 원 낸다는 거야. 보증금 2,000에 월세 40이면 서울에서 요만한 것도 하나 해당한대요. 조그만한 것도 하나도 보증금 2,000에 40만 원은 넘어 무조건. 담배포 조그만 거 있죠? 요거 하나 정도예요. 이 정도면 얼마야? 환산보증금 6천 원이냐고. 그렇죠? 요런 정도까지만 보호하기 때는 거야. 만약에 보증금 3,000에 월세 40이다 그러면 최우선 변제 대상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주겠다는 거야, 안 해주겠다는 거야?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2002년도에 생겼는데 그때 대통령은 돌아가신 DJ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분도 뭔가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돈 있는 사람들이 워낙 반발하니까, 건물 가진 사람들, 집 가진 사람들이 워낙 반발하니까 못 만들었던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이거 주택임대차 보호법 만든 사람은요, 반발하면 죽였어요. 반발하면 조인트 차, 그냥 군홧발로. 이 군홧발로 조인트 맞아본 사람만 알아. 그거는 남자들만 알아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만. 이거 맞으면 머리카락이 막 쭉 빗을 정도로 아파요. 그리고 앞으로 꼬꾸라진다고, 그냥 맞으면. 그래도 계속 떠들면 심청위원회 보냈다니까. 심청위원회 보내서 3주, 6주, 8주 교육받으면서 계속 떠들면 어디론가 보내서 아직도 연락도 안 되게 만드는 사람들도 많다고.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찍소리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는 말이 많았어. 그래서 금액이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기도 서울 얼마요? 6,500만 원이에요. 그 중에서 3분의 1 해야 되겠죠? 아니야. 최우선 변제 금액은 3분의 1. 아니, 나중에 상가 매각대금에서 얼마?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우선 변제 대상 나눠준다라고 하는 거 2분의 1이고, 거기 밑에 보세요.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 보증금 6,500만 원, 최우선 변제 대상 보증금 얼마야? 6,500만 원 중에서, 그렇죠?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냐고? 3분의 1. 우리 주택임대차도 최우선 변제 대상 보증금액의 범위가 얼마였어? 1억. 1억 중에서 3분의 1 범위 내에서 3분의 1이라고 했잖아요. 계산하는 게. 예? 근데 거기도 아니 여기저기 얘기할 거 없어. 자, 예를 들어서 상가 건물에 임차인이 4명 이상이고 4명 이상이고요. 임차주택의 가액이 1억에 팔렸다는 거야. 1억에 팔렸으면 그 1억에 얼마? 2분의 1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얼마요?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일정액 비율로 나눠주겠다는 거야. 이게 전에는 3분의 1이었다가 너무 작아지니까 2분의 1로 바꾼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지역별로 소액 임차인이 되기 위해서는 보증금 얼마라 그랬어요? 6,500. 그 중에서 최우선 변제 받으려면 얼마까지 변제 받을 수 있다고? 여기에 3분의 1 하라는 얘기야. 요번에 3분의 1을 그냥 제가 얘기한 거예요. 금액 따져보니까 3분의 1이길래. 주택 같은 경우는 1억에 3분의 1이니까 3,333만 3천 얼마 쭉 나갈 거 아니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3,400으로 했고, 여기는 서울에 소액보증금의 범위가 6,500만 원이고 그 중에서 최우선 변제 받으려면 얼마까지? 3분의 1 정도니까 2,170 얼마 뭐 쭉 나오겠죠? 그러니까 2,200까지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3분의 1 정도까지.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6,500에서 최우선 변제 대상은 얼마요? 2,200. 소액보증금의 범위가 그런 정도고요. 자, 이때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상가 건물 가액에, 거기도 2분의 1로 고쳐야 돼.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 3분의 1이 아니고 2분의 1입니다.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 상가 건물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하나요? 우선 변제권이 있다. 자, 그리고 하나의 상가 건물에 임차인이 2사람 이상이고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의 합산액이 상가 건물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의 합산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비율로 상가 건물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본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니까 얘네들이 다 6천만 원짜리 임차인이었다는 거야. 6천이다 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얘네들은 만약에 이 금액이 많다라고 하면 최대 2,200까지 다 받을 수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매각 금액의 2분의 1 범위 내니까 5천 갖고 나눠줘야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매각 금액이 얼마로 할까? 1억 2천으로 할까요? 1억 2천으로 해야죠. 그렇겠죠? 1억 2천으로 한번 해볼게요. 1억 2천. 그럼 이게 6천 되겠네. 그렇죠? 그럼 6천 가지고 나눠줘야 된다. 그러면 2,200씩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얼마씩 줘야 돼? 1,500씩 줘야 된다고. 근데 여기는 가정 공동생활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주택 임대차에만 가정 공동생활이 있을 수 있죠. 예, 그래. 가정 공동생활 그건 여기는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 있어서 소액사건 심판법에 준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하고 임차권 등기명령제도 있죠. 그대로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제도.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비용의 청구 이거 다 임대인에게 청구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 존속기간이에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는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이건 주택에 있어서 몇 년이었죠? 2년이었는데 상가 건물은 몇 년으로 준 거야? 1년으로 준 거죠. 다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죠. 이 임대인은 여기는 이제 주택 임대차에는 없는 겁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에만 있죠. 그래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에서 1월 사이에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근데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거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나와 있죠. 8개 나와 있는데 1357 동그라미 쳐놓으셔야 돼요. 1357 시험에 나오는 건 그거야. 우리 한국 사람은 짝술 좋아해요? 홀수 좋아해요? 홀수 좋아하죠? 소주를 먹어도 2병 안 먹잖아. 3병 먹지. 우리 집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아주 희한한 사람이라는 거야. 왜? 한 병 먹고 말지 왜 2병을 꼭 먹냐고. 그렇죠. 2병을 먹어야 좀 직성이 풀리는데 그래서 항상 같이 먹는 게 뭐죠? 맥주 한 병이죠. 그래서 항상 홀수를 좋아하는 거야. 좋습니다. 그래서요 거기 자 1번에 보시면 임차인이 3기 차임액에 달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할 때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자 여기는 말이죠.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관한 규정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갑하고 을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그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했다는 거예요. 1년으로 했어도 자 모든 임대차에 이거는 다 적용이 돼요. 보증금과 전혀 관계없이 모든 임대차에 다 적용이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최장 5년 이내의 기간까지 최초 임대차 포함해서 최장 5년까지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구해서 갱신받을 수 있다고. 아시겠죠? 그럼 최장 몇 년이요? 5년. 하나, 둘, 셋, 넷까지 하면 되죠? 그럼 여기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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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그래서 최장 몇 년까지? 5년까지. 그럼 5년이 되겠죠? 이렇게 계약갱신 요구에 의해서 이건 임차인이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임대인에게. 근데 중간에 혹시 법정갱신된 부분이 있대요. 이건 계약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된 게 아니죠. 여기도 법정갱신이 됐답니다. 그럼 법정갱신 2번 됐죠? 그러면 계약갱신 요구에 의한 갱신 몇 번 한 거야? 3번 했잖아요. 3번 했으면 아직 2번 더 할 수 있겠죠? 최장 몇 년까지 갱신 요구할 수 있다고요? 5년까지 갱신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2번 갱신 요구 또 2번 더 할 수 있다. 법정갱신된 부분은 어떻게 한다? 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최장 5년까지 할 수 있다. 이해하셨죠? 근데 이 계약갱신 요구가 있으면 임대인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거절할 수 없대요. 근데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몇 개가 있다고? 8개. 그 8개가 1번부터 8번까지가 있는데 1357 여기 중요한 거예요. 1357이. 그래서 요거 삼보파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삼보파철. 그래서 자 1357 그거 보는데요. 임차인이 3기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또 3번에 서로 합의하에 상당한 보상을 한 경우 그래서 3기 동그라미 쳐놓고 합의에 의한 보상이 있죠. 합의에 의한 보상
동그라미 칩니다. 또 5번에 3번에 합의에 의한 보상 동그라미 쳤어요. 그 다음에 5번에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 삼보 파할 때 파죠. 파. 그 다음에 7번에 다음 각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물 전부 또는 대부분의 철거, 전부 또는 대부분의 철거 또는 재건축할 때는 어떻게 다 철거하죠? 재건축하기 위해서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그래서 거기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그러니까 처음부터 야, 요 기간 중에 나 여기서 재건축할 거야. 그리고 여기서부터 몇 년 동안 재건축할 거니까 이때 계약갱신 요구하지 마라 라고 미리 고지했대요. 그러면 그때 계약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야. 요 시점에서 여기서 계약갱신 요구하는 건 나 여기서 재건축한다 그랬잖아 라고 미리 알려줬으면 계약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건물의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 여기서 갑자기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일부가 금이 가서 곧 무너지게 생겼대요. 근데 1년 또 갱신해주면 그 안에 있는 사람 죽으라는 거잖아요. 장사하다 말고 죽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계약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법령에 따라서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진다. 이거는 임대인 의사에 의해서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에 의해서 재건축이 강제되는 거죠. 또는 철거가 되는 경우에 그때는 어떻게 계약갱신 요구 거절할 수밖에 없죠. 그렇겠죠. 3부 파철 1357이에요. 나머지 2468은 뭐냐? 2468은 안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되는데 한번 읽어보면 아 이건 당연하겠구나 라고 알게 돼 있어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했대. 훌륭합니까? 그 다음에 4번에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했대. 이건 지가 사용하기 싫다는 얘기잖아요. 6번에 임차 건물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돼서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갱신 거절해야 되겠죠. 나머지 8번 그 밖에 임차인이 그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 그럼 이때도 거절해야 되겠죠. 당연히 거절해야 되고요. 자, 범위 및 효력인데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그랬어요. 계약갱신 요구는 최초 임대차 기간 포함해서 전체 기간이 5년인데 그 중에서 뭐는 뺀다 그랬어요? 법정갱신, 묵시에 갱신된 부분은 뺀다라고 얘기를 했죠. 네, 거기에 법정갱신된 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아니 2번에 나와 있어. 그렇죠? 그래서 1번, 2번 다 체크합니다. 아, 성격 급하기는 참. 여기서 전체 임대차 기간 5년 이내의 범위로 한정한 본 규정은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이 되지 법정갱신의 경우에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리고 법정갱신, 묵시의 갱신이 나와요. 법정, 묵시의 갱신. 자, 여기 3부 파철 한번 더 볼까요? 여기 3 뭐였었어요? 3기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을 때. 여기는요, 보상인데 무슨 보상? 합의에 의한 보상. 보상을 공탁한 경우 말고, 공탁했다는 얘기는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 그 얘기거든요. 합의에 의한 보상. 이거는 뭐예요? 파손인데, 이건 누가 파손한 경우? 임차인이 파손했어요. 근데 임차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 사용 수익하다 보면은 어떻게 파손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깨졌어? 너 나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애가 술만 먹으면 발로 찬대. 벽을. 그래서 금이 갔다. 이런 정도죠. 근데 그건 꼭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그랬어도 임차인이 일부만 파손했어도 임대인의 재산을 파손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 그래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전부 또는 일부인데 철거는요. 전부 또는 대부분 철거지 일부만 철거한다. 근데 임차인 나가라 그럴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철거는 전부 또는 대부분 철거 아니면 재건축이면 전부 철거죠. 근데 거기는 요건이 3개가 있네요. 미리 그 사정을 고지했다든지 아니면 위험도가 높아져서 잘못하면 붕괴될 염려가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법에 의해서 재건축이 될 때 아시겠죠? 3부 파철 4개 정도는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법정갱신, 이 법정갱신도 주택임대차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주택임대차에 있는 게 여기는 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주택임대차의 법정갱신도 임대차가 끝나기 6월에서 몇 월 사이에 1월 사이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여기는 임차인도 임대인에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주택임대차에는 있는데 상가건물 임대차에는 이게 없다고. 아시겠죠? 그 대신 상가건물 임대차는 요 기간 중에 뭐가 있었어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하는 게 있었죠?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임대차에는 이게 없고 이게 있고 이게 없었는데 상가건물 임대차에는 요게 없고 요게 있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예. 주택임대차에는 임차인도 갱신 거절의 통지를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상가건물 임대차에는 그게 없고, 그 대신 상가건물 임대차에는 임대차가 끝나기 6월에서 1월 사이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의 갱신 요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거절할 수 없다. 근데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3부 파철 지웠잖아요, 금방. 요 4개에다 나머지 4개 더 있었다. 4개는 상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렇죠? 예, 요거 4개예요. 그래서 그 묵시의 갱신이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임대인의 갱신 요구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죠?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 기간은 몇 년입니까? 1년이겠죠. 이때 보증금은 일정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몇 퍼센트? 9%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임차인의 통지 의무는 여기는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묵시갱신된 경우에 임차인은, 여기도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만 계약의 해지를 통과할 수 있어요. 해지 통과하면 몇 개월일까? 3개월이다. 이거는 주택임대차하고 똑같죠. 또 거기 차임연체, 그래, 임차인의 차임연체와 해지인데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연체가 있으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이건 몇 기냐면 3기요. 아시겠죠? 3기 차임의 연체가 있을 때 임대차 계약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 참고 판례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자, 연체 차임액이 몇 기 이상? 3기 이상이 된 때 비로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권리금 보호, 권리금과 권리금 계약이다. 이 권리금이라고 하는 건 임차인이 시설비 등을 받기 위해서 하는 계약이 권리금 계약이죠. 권리금 계약. 자, 이 권리금 보호는 조금 쉬었다 할까요? 조금만 쉬겠습니다.